명실상부 조선업계 최강자인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고 LNG선 분야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지위를 타도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상황. 놀랍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국은 유럽과 중국이 상상도 못했던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며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기술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앞으로는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역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어떤 것이었길래 한국이 이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개월이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하면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선방과 러시아의 상상 이하의 졸전이 겹쳐진 결과였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푸틴은 점점 처음 계획과 들어지는 전황에 손에 든 카드를 하나 둘씩 꺼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 대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내놓은 천연가스라는 카드 때문이었죠. 그동안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값싼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왔던 유럽은 푸틴이 가스관을 들어막고 협박해오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유럽에서 가스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가 땔감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푸틴의 협박은 엄청난 여파를 몰고 왔고 유럽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를 대체할 다른 돌파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자신 있게 내세운 탈원전 정책도 잠시 중단하고 원전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은근슬쩍 친환경 에너지의 원자력을 포함시키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체면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유식 LNG 설비를 설치해 저장 용량을 늘리는 방법들 고민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시일 가스 및 석유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유럽은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12월 겨울의 한파가 유럽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 그러나 전쟁이 세계 규모로 확전될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자원 비축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유럽의 선뜻 자원을 내줄 나라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며 인기를 끈 상품이 있었습니다. LNG선이 그 주인공인데요. 액화천연가스의 세계적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안전한 수송을 위해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고 운용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이기에 이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곧 나라의 에너지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일과 직결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간 한국은 조선업 분야를 선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운반 노하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LNG선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도 물론 한국 조선사에 주문을 넣으며 한국산 LNG선 확보에 나섰지만 주문을 한다고 해서 LNG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생각을 유럽에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한국 조선소로 몰려와서 LNG선을 팔아달라고 하는 형국이기에 유럽 국가들 역시 예외 없이 번호표를 받고 LNG선 수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발주 4년 뒤에야 겨우 실물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LNG선 확보를 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유럽에서는 머리를 굴리며 대책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이라면 훨씬 싼 값에 대량의 LNG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죠.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발맞춰 중국을 비난해왔던 유럽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던 것과 똑같이 가장 먼저 체면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럽은 결국 중국 조선소의 LNG선 물량 수주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도선 관계자의 말을 보도한 글로벌타임즈는 대형 LNG선 139척 주문을 받았다고 말하며 후둥중화조선소의 경우 주문 폭주로 2교대 근무로 24시간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중국이 전량 채가면서 이번 사태로 오히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 중국의 기술까지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한국 국점의 조선 시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프랑스 기업 GTT였습니다. LNG 운반선 제조는 다른 국가에서 함부로 흉내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이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극저온 화물창과 연료 탱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죠. 프랑스와 한국이 그 몇 안 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극저온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초저온 상태인 영하 163도로 만들어 액화시키면 부피가 기체 상태보다 600분의 1로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현재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프랑스 기업 GTT입니다. GTT는 과거 한국의 극저온 화물창 기술을 제휴해주고 그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LNG 선박 한 척당 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쉽게 벌어가면서 국내 조선소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급기야 GTT는 독점 기술을 보유한 덕분에 생긴 이 점을 악용해서 한국 조선소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 라이선스 구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테스트 및 생산 현장 감독까지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매한 것인데요. 만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기술 협조에 불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며 한국 조선소들을 울상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술 가진 이가 갑이었기에 조선소들은 군말 없이 GTT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곳이 오로지 한국뿐이었고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의 GTT가 라이선스를 넘긴 적은 없었기에 LNG선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가운데 GTT가 돌연 중국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면서 태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GTT는 CMHI 장수 조선소와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어 조선시장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에게 일감이 쏠리는 것도 모자라 라이선스 공유까지 이뤄지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장난조선소, 대련조선소 등 중국의 주요 조선소가 갑자기 LNG선 생산을 선언하면서 LNG선 굴기를 선언하고 대형 LNG 운반선 건조 연구소인 후둥중화조선은 생산 라인을 추가 건설하며 중국 조선업계 전체가 LNG선 생산에 집중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럽이 중국을 이용해 한국의 목을 죄려드는 셈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칼을 갈던 한국은 마침내 숨겨진 카드를 꺼내며 중국과 초격차를 선언합니다. 절대 갑이었던 GTT한테까지 큰 한방을 먹이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고만간강 소재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를 건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견디는 화물창과 연료 탱크의 소재는 니켈 합금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재의 경우 까다로운 작업 공정과 높은 가격이라는 단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낮은 강도로 인해 운반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한 고만간강 소재로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기술 격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고만간강은 강철과 망간의 합금으로 망간의 비율이 11터부터 15%로 높은 편입니다. 고만간강은 충격 강도와 내마모성으로 유명한 소재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공성이 극히 나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소재로 그 어렵다는 액화 천연가스 탱크를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값싼 금속이 재료다 보니 기존 소재 대비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극저온 성능도 출중해서 차세대 연료 탱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 탱크를 개발하면서 고만간강 전용 용접 기술도 같이 개발했고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 연료 탱크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GTT의 기술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극저온 화물창 기술인 KCE 기술 개발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화물창인 KCE의 문제를 보완,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 고유의 화물창 기술 보유가 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스 독점 체제를 한국이 추월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 최초의 연료 탱크 기술까지 손에 넣으면서 한국은 프랑스에 매년 지불하던 로열티도 조만간 아낄 수 있게 되었을 뿐더러 새로운 국제표준을 정립해 고지위를 가로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고만간강 연료 탱크 기술 라이센스로 외국 상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한국의 연료 탱크 기술은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 실전 테스트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기에 향후 연료 탱크는 한국 기술을 표준으로
한국 주도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다 기술까지 넘겨주며 한국의 목줄을 죄려고 했던 유럽은 오히려 이제까지 받았던 로열티를 거꾸로 한국에게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강 조선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삼성 등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가했지만 한국에서 나타난 놀라운 반전에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40일이면 한국에서 핵심 원료가 고갈돼 예상과는 다르게 피해가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실적은 오히려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에 또 다른 품목으로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중국 언론들은 여기에서도 한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극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한 바 있습니다. 규제 초기 중국 매체들은 질화갈륨을 콕 집어 대표적인 3세대 반도체 재료라 전했고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통제 첫 달인 지난 8월 중국 업체들의 수출량은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도 사실상 수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언론은 해관 총서의 최신 통계를 인용해 9월 게르마늄 수출액이 불과 1kg이었고 갈륨 제품은 전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과 9월 이를 전혀 수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이 타격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생산량 비중은 약 94%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 가공 비용이 높고 중국이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싸게 수출해 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추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약 40일간 쓸 수 있는 갈륨을 비축하고 있었으며 게르마늄의 비축 물량은 없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공급선 다변화를 진행해 수출 규제에도 끄떡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화교소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입니다. 실리콘 소재 대비 고온 고전압 내구성이 높고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대중화로 전력 반도체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시장은 5년 후 6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삼성은 최근 발표에서 2025년부터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재 차단에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크게 놀란 중국은 두 번째 수출 규제 품목으로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자원 무기화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해당 원료의 주요 사용처는 결국 한국 업체들입니다.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20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12월부터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인조 흑연 재료와 그 제품으로 구상흑연이나 팽창흑연 등 천연호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는데 흑연의 최종 사용자와 용도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원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기존에 임시 통제됐던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군용 품목 통제 리스트에 넣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모든 것이 한국과 미국에 가장 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조치에 핵심 봉급망 다각화를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가 나온 직후 중국에서 이번 발표가 나온 점을 보면 맞불 성격이 짙다는 평가입니다. 미 상무부는 최근 저성능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대중 수출 금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치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인 A100과 H100이 대중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A800과 H800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최근 화웨이 쇼크로 그물망을 촘촘히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 규제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흑연 대부분은 2차 전지 음극재에 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 후 방출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는 충전 용량과 평균 전압을,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천연흑연 5만 3천 톤과 인조흑연 4만 8천 톤을 수입했는데 올해만 놓고 보면 9월까지 중국 수입 의존도가 인조흑연 94%, 천연흑연 9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포스코 퓨처엠이 이를 수입해 음극재를 생산하는데 배터리로 제조되고 글로벌 완성차에 공급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관계자는 수출 허가 신청 시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는 현재 흑연 재고분 2터부터 3개월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이미 재고 물량이 충분하고 절차가 복잡해질 순 있지만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반응입니다. 이미 중국의 갑질을 예상하고 대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흑연 규제에 대해 한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체 공급원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4대 소재의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양극재는 중국이 60%, 한국 26%, 일본 8% 정도이고 음극재는 중국이 84%, 한국 6% 정도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음극재 생산량 상위 기업 10곳 중 9개 기업이 중국계였을 정도입니다. 양극재 업체로 에코프로비엠, LNF, LG화학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린 것과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산 대체재를 찾아야 하는데 중국은 흑연을 포함한 음극 소재로 이를 견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6배나 많은 광물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1대에는 340kg의 광물이 들어가는데 이 중 흑연은 66kg 정도가 사용됩니다. 이는 리튬 사용량 9kg의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흑연은 기존 철강 산업 등에서 내화재의 원료로 쓰였으나 올해부터 수요처의 50% 이상을 배터리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흑연 수요가 앞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해 2030년엔 79%가량이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은 연 5.7%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돼 2025년부터 흑연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78만 톤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흑연 부족 사태가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흑연 부족 사태가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흑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20억 달러 투자와 97개의 새로운 광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발빠르게 음극재를 생산해내며 중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2021년 750만 달러를 투자해 탄자니아 마엔지 광산 지분 15%를 확보했고 75만 톤의 천연흑연을 25년에 걸쳐 공급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3만 톤의 흑연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전기차 약 900만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해당 광물은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마엔지 광산은 세계 두 번째 규모로 흑연이 매장돼 있습니다. 포스코가 중국산 대신 아프리카산을 수입하기로 하자 환구15 등이 경악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조흑연뿐 아니라 천연흑연에서도 탈중국이 가시화됐다는 것입니다. 흑연은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으로 나뉘는데 인조흑연은 2500도씨 이상의 화학 공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최근 배터리 업계는 천연흑연 대신 인조흑연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인조흑연은 자연산보다 내부 구조가 더 균일해 충전 효율과 배터리 수명을 끌어올리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천연흑연보다 가격이 2배가량 비싸고 생산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방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극재를 생산할 때 이 둘을 혼합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021년 연산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국산화에 성공했고 최근 연산 1만 톤 규모로 2단계 공장을 착공해 향후 1만 8천 톤 규모의 생산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60kW시 기준 전기차 약 47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얼티엄셀즈와 약 9,300억 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공급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6년입니다. 인조흑연에서 더 나아간 것은 실리콘 음극재인데 한국은 여기에서도 기술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아 배터리 충전 속도와 출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2026년까지 음극재 생산량을 연간 21만 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데 이 중 천연흑연 음극재는 15만 4천 톤,
인조견과 실리콘 음극재는 각각 58,000톤과 6,000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일하이텍이 호주 배터리 소재 기업과 손잡고 흑연 재활용 기술까지 선보였는데 천연 흑연과 성능이 일치한다는 테스트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을 다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소재 공장 5곳을 짓기 위해 총 5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 론바이는 총 8만 톤 규모 3원계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화유코발트 또한 LG화학, 포스코퓨처엠과 합작사를 설립해 국내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추진하는 광물 수출 통제와는 정반대 행보라 외신들도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000개이고 90%가 넘는 품목은 500여 개 정도입니다. 이는 한국이 수입처 다변화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국의 갑질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삼성을 잡겠다며 10조 원을 쏟아부었던 일본 대표 기업 키옥시아가 3년 만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져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기시다 정부가 은행을 압박하며 다급하게 17조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나섰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키옥시아 운명은 끝장으로 접어들었으며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초대박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히타치, 도시바, 파나소닉 등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매각됐고 현재 키옥시아만 상위 그룹에 간신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7년 경영위기에 빠진 도시바가 낸드플래시 사업을 분사해 만든 회사입니다. 매각 당시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주도한 한미일 컨소시엄이 56.2%의 지분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여기에 4조 원을 투자한 간접 출자자입니다. 도시바는 반도체와 가전뿐만 아니라 사업 다각화를 통해 방산, 철도, 중공업까지 무려 30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낸드플래시 또한 도시바가 1987년 처음 상용화한 제품입니다. 1990년까지 일본 NEC와 글로벌 정상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쳤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린 도시바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비용을 축소하고 매출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2,200억엔 높여 기재하는 회계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자회사의 거액 손실 등으로 위기에 빠져 결국 올해 12월 20일 상장 폐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1949년 도쿄 즈시에 상장된 지 74년 만의 일입니다. 이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사된 키옥시아 또한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키옥시아의 목표는 삼성 낸드플래시를 끌어내리는 데 있습니다. 2020년에는 36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 증시에 IPO를 추진한 바 있는데 흥행이 저조의 실패가 예상되자 상장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IPO 실패 후 자금 확보를 못해 선단 공정 전환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1조 엔을 투자해 플래시 메모리 신공장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3년까지 해당 공장을 가동해 162단 낸드를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생산 시설입니다. 일본 정부도 여기에 최대 929억 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약 3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세계 굴지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될 전망이었죠. 작년 기준 낸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2%로 1위였고 키옥시아가 2위, SK하이닉스 3위, 웨스턴 디지털이 4위입니다. 이 4위 업체가 공장을 함께 운영해 삼성을 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2021년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는데 가치 평가에서의 이견과 일본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마지막 남은 반도체 회사를 쉽게 넘겨주기 싫었다는 분석입니다. 이후 키옥시아는 재차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했으나 공장 오염 사태가 터지면서 또다시 철회해야 했습니다.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약품 중 불량인 것이 섞여 있어 생산시설 두 곳이 피해를 입어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 공장의 화재, 오염, 지진 등의 피해가 잇따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끝났다는 하소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과 상장에 엇박자가 나면서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것은 올해 완공 예정인 낸드 신공장이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으로 속도가 느리지만 용량이 크고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특성을 가져 SSD와 USB, SD카드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D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감 체제이지만 낸드는 이들 외에도 키목시아, 웨스턴 디지털, 중국 YMTC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 가격에서 이견을 나타내며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는 사이 작년 말부터 낸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이 둘은 가장 먼저 낸드 감산을 시작하며 혹한기 버티기에 돌입했는데 예상보다 회복이 더딘 데다 인공지능 투자분이 불면서 D램으로 수요가 쏠렸고 낸드 수요가 되살아나기에는 더 요원해졌다는 평가입니다. 키옥시아는 결국 신공장 가동을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낸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건물 장비 납품이 늦어지는 등 설비 투자에 재통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년 가동도 불확실한데 수요 동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반도체 불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연기는커녕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난달 키옥시아는 56세 이상 정규직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자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적이 악화돼 신공장에 투입할 인력은 생각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키옥시아는 2분기 4월부터 6월 1,308억엔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때 1,700억엔 적자에 비해서는 소폭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희망이 사라져 있습니다. 키옥시아가 투자를 줄인 사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크게 올라갔죠. 삼성전자가 235단, SK하이닉스가 238단 제품을 양산하는 반면 키옥시아는 여전히 162단 공장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주력은 96단과 112단인 구형 제품입니다.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마이크론도 이미 종산한 지 오래인 제품들입니다. 키옥시아는 지난 3월에야 218단 낸드 개발에 성공했는데 자금난에 빠져 양산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삼성이 내년에 300층 이상의 낸드를 만들고 SK하이닉스는 올해 8월 321층 세프를 공개하며 2025년 양산 목표를 발표했다는 보도로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일본인은 키옥시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군요 라며 한탄을 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낸드 1,000층 목표를 밝힌 상태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같은 면적의 고용량을 구현하기 위해 셀을 수직 구조로 적층 해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 3차원 공간에 구멍을 붙어 각 총을 연결하는 V낸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술이 2년만 뒤처져도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기술 선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낸드 가격 불안정에 시달렸습니다.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이어졌고 키옥시아나 WD 둘 중 하나는 파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실적이 크게 꺾이긴 했지만 다양한 포트로 리스크를 방어했고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까지 이뤄냈습니다. 최근 D램 업체들은 AI 투자 수혜를 크게 누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낸드에서 감산을 하고 적자를 봐도 D램 HBM에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덕분에 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키옥시아와 WD는 작년에 투자를 절반 줄인 데 이어 올해는 여기서 절반을 또 줄이기로 해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다급해진 일본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일본 금융권과 함께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에 자금을 대기로 한 것입니다. 무려 1조 9천여엔을 대출해주기로 한 것인데 일본 3대 메가뱅크로 불리는 미즈호, 미쓰이스미토모, 미쓰비시 UFJ 은행과 일본 정부 출자법인인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대출을 하기로 최근 확약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엄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인델이 낸드 사업부 솔리다임을 SK하이닉스에 매각하면서 사실상 웨스턴 디지털이 미국 내 유일한 낸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통합 비율은 키옥시아가 49.9%, WD 측이 50.1%로 하고 경영권은 키목시아가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통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국 마이크론에 최종 인수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D램 없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D램 제조업체 LP다도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기업 합병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중입니다. 양사는 간접 출자한 SK하이닉스의 통일을 얻어 기본 한일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통합 후에 신설되는 지주회사 키옥시아 홀딩스 산하에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키옥시아는 중요한 기업이라며 확실히 서포트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합병을 이뤄내 낸드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뛰어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단순 합산 점유율은 34%로 삼성전자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SK하이닉스가 이들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삼성과 함께 1터부터 2위를 과점할 경우 3위가 치고 나가기에 버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의 반대 소식에 일본인들은 한국과 함께한 천벌입니다. 머지않아 이렇게 될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다. 이렇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병에 반대할 수 있는 카드를 가졌을 뿐 아니라 합병이 성사될 경우에도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키옥시아 상장 시 SK하이닉스는 최대 15%의 의결권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꽃놀이패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자구도인 낸드 시장에서 수평 통합이건 퇴출이건 경쟁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호재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낸드는 드랩에 비해 기술 부가가치나 수익성이 낮은 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둘은 이미 공정기술 개발과 생산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극대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흔히 112가 안 되는 구조로 통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낮은 기업끼리 뭉쳐봐야 갑자기 삼성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2020년 IPO 시도 당시 공개된 키옥시아 부채는 1조 3천억 엔으로 낸드 불알이 지속된다면 사업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키옥시아가 하이닉스의 스빈을 얻어도 또 하나의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이나 미국, 한국, 중국 등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주요국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인텔이 이스라엘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는데 불분명한 이유로 스빈을 지연해 합병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본 업계는 합병 추진 시 최악의 경우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의 실패에 내년까지 버티지 못하면 파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이 몰락할 때까지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일본과 미국 업체는 기술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낸드 플래시 가격은 4분기부터 본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중국에 밀린 데 이어 이번에는 독일에까지 추월당해 4위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인도에 밀려 5위가 된다는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가 축소된 가장 큰 원인은 엔화 가치 하락에 있습니다.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명목 GDP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현재 엔화는 1달러당 149엔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내 은행 간 이체 시스템까지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간 자금 벌제에도 차질이 생긴 것인데 1973년 가동 이후 이렇게 큰 장애는 처음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일본 전체의 문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키워 일본과 미국의 추격을 완전히 뿌리치길 바랍니다.